북한이 신형 고출력 엔진 실험 장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 실험 발사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온 세계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틸러슨이 해명 과정에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 시도 계획을 발표했다가 3시간도 안 돼 취소했습니다. 날씨 탓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체 인양줄이 꼬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JTBC의 홍석현 회장이 사임했습니다. 고별사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발표, 대선과 관련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이틀 앞둔 검찰이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롯데 면세점 대표도 조사했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 표출이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훼손하고 식당에서 한국인을 쫓아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큰 불이 난 소래포구 어시장은 복구에만 한 달 이상 걸릴 걸로 보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가평 휴게소 근처와 부산 노래방 건물에서 불이 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네, 봄 기운으로 가득 찬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주변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북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 엔진 실험 장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노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엔진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중일 세 나라를 돌며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에서 보란듯이 실험을 강행한 겁니다. 첫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고정된 시험대에 설치된 엔진에서 붉은 화염이 길게 뿜어져 나옵니다. 북한은 평북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고출력 엔진 연소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력 발동기를 완전히 우리식으로 새롭게 연구 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우주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위성 운반 능력과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됐다고 선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성공이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대사변이라며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업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된 어제 날짜를 따 3.18 혁명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엔진이 사거리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엔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ICBM 시험 발사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이룩한 거대한 승리가 어떤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온 세계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심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실험은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고강도 대북 압박 메시지를 던지며 한중일 3국을 순방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압박에 굴하지 않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지난해 9월 북한의 신형 로켓 엔진 실험입니다. 자, 방금 보신 오늘 실험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엔진 실험이 지난해 실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9월 당시 북한은 고도 36,000km까지 정지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엔진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그 엔진을 이번에 북한이 혁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개량한 걸로 추정됩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실험과 이번 실험을 비교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비슷한데 이번 실험 엔진에는 보조 엔진 2개가 더 달려 추진력이 커졌습니다. 보조 엔진까지 달아 실험했다는 것은 실제 미사일 발사를 염두에 두고 실험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80톤 엔진은 개발을 해서 성능 시험을 최초로 해본 거고요. 이번에는 전체 추진 시스템, 미사일 1단 형상을 가지고 성능을 구하는. 북한은 지난해 9월 공개한 엔진이 80톤 무게를 끌어올릴 정도의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조 엔진으로 추진력을 더 높이는 한편 비추진력 향상,
즉 좀 더 적은 연료와 산화제로 동일한 추진력을 낼 수 있도록 기술을 진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은 사거리를 나가는데 전체 그 추진제 탱크가 짧아도 되는 거죠. 전체 미사일의 길이를 단축할 수 있다. 이동식 발사대에 실어서 이제 시험하기가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제 조합과 연료 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보다 고도화된 방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 네. 북한이 혁명일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건데, 예. 그러면 북한이 말 그대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정도의 어떤 수준에 다다른 건가요? 네, 지금까지 북한이 ICBM을 쏘겠다라고 말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ICBM을 쓸 수 있는 엔진은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공개한 엔진을 보면 이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ICBM의 1단 추진체에 쓸 수 있는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개된 엔진을 한 서너 개 정도를 모아서 1단 추진체를 만들고 네. 그 위에다가 기존에 있던 무수단 엔진을 얹으면 이게 ICBM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재진입 기술 같은 추가적인 난관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북한의 ICBM 개발이 그야말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는 건데, 예. 조만간 발사하겠다 이런 것까지 밝혔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북한이 또 시험 발사를 할 걸로 좀 예상되나요? 예, 지난해 이 4월 8일 날 북한이 네.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일주일 뒤인 4월 15일 날 실제로 시험 발사를 합니다. 네. 물론 시험 발사가 실패를 했고 성공하기까지 2개월여가 더 걸리긴 했습니다만 엔진 실험 불과 일주일 뒤에 시험 발사를 했다는 건 네. 김정은이 얼마나 미사일 개발을 다그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전례를 보면 ICBM의 시험 발사도 그리 오래 남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번 얘랑 한번 비교해봤을 때 일주일 뒤면 오늘이 3월 19일이니까 이번 예. 달 안에도 한번 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북한이 이제 지난해 무수단을 처음 시험 발사했던 4월 15일이 네. 김일성의 생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워낙 기념일을 중시하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올해도 ICBM을 쏜다라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이나 그 열흘 뒤인 이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기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이제 ICBM을 쏘게 되면 북미 간의 대립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이를 텐데요.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미사일 개발 행보를 멈추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당분간 북한 동향을 좀 예의주시해야겠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그제 최전방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분명하다고 해명하면서도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를 근거로 틸러슨 장관이 한국, 일본이 북한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장이 일자 틸러슨은 다른 인터뷰에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No, it has not, nor ha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changed. Our objective is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하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며 그런 고려를 할 만큼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상호 억제, 즉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다만 그런 결정을 할 시점까지는 거리가 멀다며 안보리 제재를 통해 북한의 생각을 바꾸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민감한 시점에 장래에나마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중국이 북핵 해결에 팔걷고 나서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침묵했지만 러시아 의회는 무책임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르면 내일, 그러니까 오늘 세월호 인양을 시도한다고 전해드렸었는데 8시 뉴스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인양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발표한 지 3시간도 안 돼서 말을 뒤집은 겁니다. 정부는 날씨 탓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양을 위한 줄이 꼬였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원구 기자입니다.
세월호 인양 소식에 희생자 가족들의 부풀었던 기대는 불과 3시간 만에 거품처럼 사그라졌습니다. 실망은 컸지만 다음 인양 시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네 사람도 4월 초는 괜찮다고 그래요. 10일 넘어가면 바람 분다는 건 알고 있고요. 정부는 기상 조건 때문에 인양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기상 예보는 인양에 나설 정도로 파고가 안정적이었지만 오후 6시 기상 악화 예보가 나와 인양 시도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최종 인양 결정은 인양 업체가 한다며 해수부는 이를 알린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날씨만 보고 하지 재산은 이유 없습니다. 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는 최종 장비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66개 인양줄을 잡아당겨 세월호를 바닥으로부터 1, 2m 들어올려 보려던 시험 인양은 시도도 못했습니다. 인양줄에 힘이 가해지자 연결 부분이 돌면서 대부분 줄이 꼬였기 때문입니다. 고임 현상에 대한 해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고 시험 인양이 부득이 며칠 지연될 것 같습니다. 해수부는 이런 문제를 어제 저녁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인양 취소가 기상 조건 탓 외에 인양줄 꼬임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인데 정부가 쉬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SBS 표현입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이 오늘자로 회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갑작스런 사임 소식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거다.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결정이다.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문준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석현 회장은 어제 예고도 없이 23년간 몸담아온 회사를 떠난다는 고별사를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임에 몇 달 전부터 나돌던 대선 출마설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홍 회장은 앞서 국회 탄핵소추 직후인 지난해 12월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가는가 하면 연초부터 중앙일보를 통해 국가개혁 프로젝트인 리셋코리아를 역설해 왔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원불교 재단 강연을 통해 출마 선언을 한다는 말이 돌아 기자들이 현장을 찾았는데 홍 회장 본인은 낭설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오늘자 중앙선데이 인터뷰에선 확실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각 당의 경선 후보 등록이 끝났고 대선이 51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홍 회장이 출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특정 유력 후보를 돕는 킹메이커가 되거나 중도보수 통합을 위해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홍 회장은 고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아들로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관장의 동생입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찰 수사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소환한 최태원 SK 회장을 오늘 새벽까지 조사한 데 이어 롯데 면세점 대표도 오늘 불러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롯데그룹과 관련해 주목하는 건 지난해 5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건넨 75억 원입니다.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명분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롯데의 행적을 보면 이게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롯데는 2015년 11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지난해 3월부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한 뒤 면세점 신규 선정은 없을 거라던 관세청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이어 한 달 뒤 롯데는 75억 원을 건넸고 결국 지난해 말 면세점으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을 만날 때 작성된 말씀 자료에도 면세점 사업 육성을 위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불러 K스포츠재단에 건넨 75억 원이 면세점 선정 대가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앞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면세점 추가 선정을 앞두고 K스포츠재단에 30억 원을 추가로 내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레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의 핵심이 될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한 마지막 점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검찰이 이 기업들 조사를 좀 상당히 서두르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오고 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때 기본은 돈을 준 쪽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은 쪽을 조사하는 겁니다. 돈을 준 쪽을 상대로 먼저 왜 줬는지, 언제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 이런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야 돈을 받은 쪽을 불러서 돈을 준 쪽 진술과 일치하는지 이런 걸 추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준 쪽은 기업들이고 돈을 받은 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틀 남았으니까 기업들 수사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특검에 구속되면서 이 다음 수사 대상 어디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검찰이 SK와 롯데 순서로 지금 불렀단 말이에요. 특별한 좀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1기 수사나 특검 수사 초기 때 저희들도 계속 물어봤습니다. 뇌물 혐의 관련해서 어떤 기업부터 수사하겠느냐. 그렇죠. 그때도 답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삼성, SK, 롯데 또는 삼성, 롯데, SK 순이다. 자, 실제로 특검은 삼성 임원들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뇌물 제공 혐의로.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SK와 롯데는 손을 못 댔습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 입장에선 SK와 롯데 수사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은 두 기업과 관련해서 면세점 인허가 과정, 특히 SK와 관련해선 최태원 회장 사명과 재단 지원의 관련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물을 이제 준 쪽은 어느 정도 조사하고 나면 이제 받은 쪽, 말 그대로 이제 박 전 대통령 쪽을 이제 조사하는 일이 남았는데 여전히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K스포츠 그리고 미르재단 지원 관련해서 강요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을 강요해서 돈을 받아냈고 또 이 중에 일부 기업들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대가를 바라고 돈을 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전부 모두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만 봐도 최소한 강요 혐의를 부인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안종범 전 수석이 현재 변론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롯데가 K스포츠 재단에 준 돈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낸 돈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진술과 증거들을 뒤집을 논리를 모레 검찰 조사에서 과연 제시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검찰 출석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쪽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누군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추가로 합류한 변호사들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수진 기자. 네, 삼성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 박 전 대통령이 외부의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곳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굳게 닫힌 창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속미용사인 정송주 원장 자매와 이영선 전 행정관이 5시간가량 자택에 머물다 돌아간 것을 빼곤 오늘 공개된 방문객은 없었습니다. 어제 자택에서 8시간 동안 머물렀던 유영아 변호사는 오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짙은 썬팅이 된 경호차를 타고 자택을 방문하거나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검찰 수석에 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예상되는 질문을 뽑아 답변을 준비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등 변호사 2명이 어제 추가로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엔 자택 앞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모였는데요. 박사모 회원이 아닌 그냥 동네 주민이라고 밝힌 한 50대 남성은 자필 편지와 장미꽃다발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요구하는 일부 시민과 지지자들 사이에 실랑이도 벌어졌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SBS 박수진입니다. 사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훼손하고 식당에서 한국인을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한국인 유학생도 많이 찾는 중국 텐진의 한 헬스장 벽에 찢긴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롯데 사건을 겨냥한 것일 뿐 한국 민중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다른 헬스장엔 갈갈이 찢긴 태극기가 조롱당하듯 샌드백 위에 걸렸습니다. 도서관 갈 때 카페에서나 이제 중국어만 하게 되고 이제 한국어를 좀 조심히 하게 됩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태극기를 떼어내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떼어낸 태극기는
어떤 예우도 없이 그대로 바닥에 버려집니다. 중국식 태권도복을 입은 학생은 태극기를 꺼내 바닥에 버리고 태권도 동작으로 태극기를 때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식사하던 한국인이 쫓겨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동을 말리려는 사람도 없어 결국 두 한국인은 밥을 먹다 말고 쫓겨났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좀 불안하고 가급적이면 중국 분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CCTV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예방한 뒤에도 한국 내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용인할 뜻은 없다는 걸 시사한 것이어서 중국인들의 반항 감정도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어제 새벽 큰 불이 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두 번째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장이 제 모습을 되찾는 데는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오늘도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상인들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시장 안의 가구역 변압기에 대해 정밀 감식을 했습니다. 구청과 상인들은 감식이 끝나는 대로 화재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새 시설물을 설치하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빨리 이게 수습이 돼서 좋았으면 좋겠어요. 국민안전처는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기도 가평휴게소 뒤편 공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휴게소에 서 있던 차들이 급히 출구 쪽으로 몰리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야, 난리 났다 여기. 진짜 차들 다 빠지네요. 휴게소 출구 쪽에 있던 가스 충전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 직원들 다 동원돼 있죠. 소화기 다 들어가고 소화전이고 뭐고 다 뛰어다니다시피 했어요. 소방서 측은 휴게소 뒤편 들판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휴게소 근처까지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쯤에는 부산 연산동의 한 노래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노래방 손님 30여 명과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모텔 투숙객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공모전에 출품한 내 작품의 저작권,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젊은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모전에서 주최 측이 작품의 저작권을 가로채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시인을 꿈꾸는 대학생 김모 씨는 5년의 기다림 끝에 지난달 말 등단 기회를 얻었습니다. 석 달 동안 온 힘을 다해 쓴 시 5편이 문예잡지 신인상 공모에 당선된 겁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상금은커녕 저작권도 한마디 논의 없이 주최 측의 통째로 뺏겼습니다. 아니 제가 공부를 쓴 시인데 저는 아무런 대가도 못 받고 마음에 안 들면 스스로 방송 취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대응을. 주최 측은 김 씨의 시를 실은 잡지를 한 권에 12,000원에 팔 예정이지만 김 씨에게 돌아가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집할 때부터 등단하는 그걸 조건으로 해서 모집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4년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이 작품을 이용하려면 창작자의 허락을 따로 받은 뒤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여전히 많은 공모전에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재 정부가 주최해 진행 중인 UCC 공모전도 저작권이 주최 측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최근 3년간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곳 중 8곳이 응모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백, 수천 장의 그 작품이 이제 공모가 됐을 건데 거저 먹는구나, 착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 데다 소송하려 해도 응모자 개인의 몫이어서 공모전 주최 측의 저작권 갑질은 사라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오늘 봄 햇살 좀 느끼셨나요?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이었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에는 힘드셨을 겁니다. 심영구 기자가 주말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희뿌연 먼지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500m가 넘는 롯데월드타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랐지만 탁 트인 전경을 즐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가장 따뜻한 휴일, 산으로 놀이공원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많았지만 미세먼지가 문제였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주의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나쁨 기준인 81 마이크로그램을 넘나들면서 대부분 지역 공기는 저녁까지 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 좋은데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것 같아요. 기온은 서울이 평년보다 7도나 높은 18.9도를 기록했고 광주와 경기 동두천도 20도를 넘는 등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4월 중순 날씨가 한 달 정도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안 나오려고 하다가 조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일도 서울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오늘과 비슷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짙겠습니다. 기상청은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외출할 때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착착 추진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9m는 넘어야 한다는 사실상 입찰 지침까지 나왔습니다. 첫 해 예산만 4조 원 넘게 들 걸로 보이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박병일 특파원이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입니다. 철망 곳곳이 땜질 투성이로 미립국자들이 뚫고 들어온 흔적들입니다. 국경을 통한 미립국자는 한 해 17만 명.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펜스로는 아무 소용없다며 장벽 건설을 공언해왔습니다. On the fence. It's not a fence, it's a wall. You just misreported it. We're going to build a wall. 우선 벽돌을 쌓는 방법입니다. 튼튼해서 미립국을 막는 데는 최고지만 노동력과 시간이 엄청나게 든다는 게 단점입니다.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방법도 있습니다. 빨리 쌓을 수는 있지만 균열이 잘 생겨 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때문에 콘크리트 패널을 철제 빔으로 이어붙이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체 국경이 3,200km에 달해 쉬지 않고 쌓아도 4년 넘게 걸립니다. 때문에 이런 장벽 대신에 콘크리트 기둥이나 철제 빔을 박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There will be no wall that will stop people from coming across. 장벽 건설에 드는 비용은 최소 33조 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가운데 장벽 건설 예산으로 4조 6천억 원을 요청해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멕시코 측 반발로 앞으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대선 날짜가 5월 9일로 확정된 이후 첫 일요일을 맞아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이 대선 주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당에선 후보들 출정식이 잇따랐는데 세력 간 연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토론회 역시 쟁점은 대연정과 문재인 대세론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경쟁하는 정당, 말하자면 적폐 세력인 정당과 연정할 테니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적폐 세력을 문 후보님 캠페인에 죄다 받아들입니다. 실질적 기득권 대연정 이런 형태로는 청산도 불가능하고 개혁도 불가능하고 변화도 불가능하고. 다른 정당 후보 간 격돌 지점도 민주당과 문재인을 어떻게 넘어서냐였습니다.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후보는 각각 자강론과 반패권 연대로 맞붙었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저 안철수가 앞장서겠습니다. 패권 세력이 이기고 함께하는 개혁만이 성공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계파에 따라 상반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문연대, 동참할 수 있다, 없다, OX판 들어주십시오. 홍준표 후보는 앞으로 상황을 보겠다고 답했지만 판세를 훑어보고 그때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친박계인 김진태, 이인재 후보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X가 한 3개쯤 있는 판넬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요. 박지원은 문재인보다도 더한 분입니다. 바른정당 첫 토론회에선 한국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놓고 유승민 후보는 수용 가능이라고, 남경필 후보는 절대 불가라고 충돌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네, 이렇게 대권을 향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후보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옷과 머리 모양을 바꾸고 또 소품까지 동원하는 대선 주자들의 스타일 전쟁을 강청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요즘 상황과 장소에 맞게 스타일을 바꿉니다. 하기 전에 이게 좀 벗어도 괜찮은가요? 네. 단정한 정장만 고집하던 지난 대선 때와 달리 밝은색 니트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4차 산업혁명 공약 발표장에선 하늘색 와이셔츠와 귀에 거는 무선 마이크로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념과 연령을 뛰어넘는 대통합을 강조하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스타일도 변화무쌍합니다. 어르신들을 만날 때 앞머리를 단정히 내리고 청년층을 만날 땐 올려서 젊은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복근은 잘 안 없어집니다, 사실. 운동으로 다진 몸매를 뽐내려는 듯 양복도 몸에 딱 맞게 수선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다양한 색상의 셔츠와 스마트 팔찌로 IT 기업 CEO 출신다운 자유로운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노타이 차림을 즐기다가도 중요한 행사에는 정장에 넥타이 차림으로 무게감과 안정감을 내세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장에 운동화로 발로 뛰는 후보 느낌을, 유승민 의원은 화려한 색깔의 의상으로 다소 딱딱하다는 이미지를 부드럽게 바꾸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그런 스토리, 그런 콘텐츠는 이성에 호소를 하지만 그런 이미지나 스타일 이런 것들은 감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대선 주자들의 매력 대결.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 장면에서 보면 김정은도 웃고 있고 분위기가 꽤 좋아 보이는데 그 아래에선 2인자들끼리의 갈등이 요즘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 북한 핵심 실세인 두 사람의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최룡해와 황병서, 김양건이 인천을 찾았습니다. 체육이 통일을 위한 데서 앞섰구나. 최룡해 당시 노동당 비서가 항상 황병서 총정치국장 옆을 지키는 등 겉으로는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 세계 패권에서 좀 앞으로 같이 나갑시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밝혔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2014년 4월 총정치국장을 맡고 있던 최룡해를 해임시키는데 황병서가 나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던 황병서는 최룡해가 군부 내에서 세력화할 조짐이 있다고 김정은에게 보고해 최룡해를 해임시켰다고 연구원 측은 밝혔습니다. 황병서는 이후 자신이 총정치국장이 됐지만 이번엔 최룡해가 황병서의 실각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북한 간부들 내에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부 동향을 감시하는 총정치국장인 황병서가 보안부문 간부까지 규합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최룡해가 김정은에게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내에 쿠데타가 현실화되긴 쉽지 않아 보이지만 북한 간부들 사이에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퍼져 있다는 건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SBS 한승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면서 LG와 삼성도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과 자금을 지원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은 미미합니다. 기업 활력 시리즈, 오늘은 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이 안 되는 이유를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삭기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4년 전 중국 공장을 닫고 국내로 유턴했습니다. 유턴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자금과 입지, 인력까지 지원한다는 유턴 기업 지원법이 생겨
국내로 돌아오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뿐이었습니다. 투자와 인허가 관련된 서류 준비에만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노소에서 한 2달간 하면은 은행에 가면 또 한 2달 걸리죠. 중진공, 그다음 은행, 또 관련 단체가 한꺼번에 협의를 했다면은 6개월이 아니라 2달간 될 거를. 투자와 지원이 늦어지면서 기업은 결국 부도가 났고 지금은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겪었던 대로라면은 제가 말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까지. 상태가 이렇다 보니 유턴 기업 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4년이 지났는데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30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유턴한 기업의 절반이 돌아온 것을 후회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속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들어오면 막 다 알아서 인허가도 처리해주고 지원 시스템이 좀 구축이 덜 된 것 같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제조업만 5,700여 곳, 이들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286만 명에 달합니다. 10%만 국내로 되돌려도 46만 명 청년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현역 최고의 복서로 꼽히는 미들급 챔피언 골로프킨 선수가 도전자 제이콥스를 힘겹게 꺾고 37전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KO 행진을 마감하고 9년 만에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KO율 90%가 넘는 두 선수는 서로의 주먹을 의식한 듯 신중하게 맞섰습니다. 4라운드에 나온 이 장면이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골로프킨이 오른손 연타를 얼굴에 적중시켜 다운을 빼앗았습니다. 기선을 잡은 골로프킨의 공세가 이어진 가운데 제이콥스의 저항도 거셌습니다. 양손잡이답게 자세를 바꿔가며 혼란을 줬고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골로프킨을 괴롭혔습니다. 연이어 유효타를 날리며 포효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축 늘어질 정도로 제이콥스가 투지를 불태웠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골로프킨이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으로 18차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23연속 KO 행진을 마감하고 무려 9년 만에 판정승을 거두며 37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I respect him, of course. Max, I give him chance for rematch or if you want, just of course I'm ready. 골로프킨의 다음 상대는 멕시코의 슈퍼스타인 현역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 알바레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중국에서 열린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올해 첫 대회에서 김혜림 선수가 연장 접전 끝에 짜릿한 뒤집기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한타차 단독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김혜림은 버디 행진을 펼친 배선우에게 12번 홀에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줄곧 한타차로 끌려가다 파5 마지막 18번 홀에서 극적인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김혜림은 세 번째 샷을 핀에 바짝 붙이며 버디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혜림은 여기서 버디를 잡아 파를 기록한 배선우와 14언더파 동타를 이루어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연장전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배선우를 꺾고 올해 첫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2승을 거둔 김혜림은 5달 만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박성현이 떠난 KLPGA 1인자 경쟁에서 먼저 앞서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광주가 명백한 우심에 울었습니다. 서울에 1대0으로 앞선 후반 16분 주심이 광주 수비수 박동진이 핸드볼 반칙을 범했다며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느린 화면으로 보면 공이 손이 아니라 등에 맞았습니다. 광주의 강력한 항의에도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박주영에게 페널티킥 골을 내준 광주는 후반 45분 또다시 페널티킥을 내주고 2대1로 역전패했습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현대캐피탈이 데니와 문성민, 쌍포를 앞세워 한국전력을 3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지만 기온은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춘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낮의 길이가 12시간 7분으로 낮 시간이 더 길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에선 봄비가 내립니다. 아침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서 많은 곳은 60mm 이상, 남부지방에선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비 덕분에 남부지방의 먼지 농도는 오후부터 옅어지겠지만 중서부지방 내일도 종일 나쁨 수준의 먼지 농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엔 서울과 춘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오늘보다 내려갑니다. 광주 15도, 대구는 16도 예상됩니다. 모레부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